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 세대 소화기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세대 소화기 구입 비용을 이제 선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제 회계 처리 방법을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소화기를 올해까지 교체해야 하는데 회장님께서 세대 소화기까지 공동 구매하는 걸로 대표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관리소에 돈의 여유가 없는데 소장님께서 11월분 관리비에 소화기 구매권 금액을 미리 부과하라고 하시네요. 세대 소화기 구매권 금액은 별도 금액으로 부과하려고 하는데 혹시 미리 소화기 구매한 세대에 한해서는 나중에 다시 관리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복잡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가 뭐 그냥 관리비 차감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차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정 세대에 한해서 관리비 차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세대 소화기를 이제 어떻게 구입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세대 소화기가 전유 부분이냐 이제 공용 부분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세대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공용 부분의 관리 책임이 관리 주체에 있고 또 공용 부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소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공용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화시설에 소화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소화기도 이 공용 부분에 소화시설에 해당한다고 봐서 세대 소화기도 관리비로 부과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국토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로 부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대 소화기를 구입한다라고 하면 그게 특정 세대에 관련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관리비로 부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대 소화기, 공용 소화기 구분 없이 세대 소화기를 구입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관리비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지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차변에 수선유지비,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세대 소화기 구입 비용을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질문처럼 돈이 없대요. 그래서 미리 부과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이게 차변에 이제 수선 유지비, 대변에 수선 충당금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회장님,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회장님, 되는데 문제는 그냥 할 죄송한데, 수 없다는 거죠. 회장님, 죄송한데 왜냐하면 이거 슬라이드 쇼 좀 그, 크게 해주실 수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이제 규약에 보면 수선 유지비를 이제 예산제로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정산제로 부과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규약이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부과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종의 예산제 방식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이후에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잡수입을 통해서 이제 소화기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국토교통부의 어떤 유권 해석에 따라서 잡수입을 이제 쓸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규약에 우리 잡수입에서 세대 소화기를 구입할 수 있는 지출 근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소화기를 구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만이 관리비 부과 없이 잡수입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약들 때문에 어, 나의 희망사항과 좀 다르게 쉽게 쓸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내가 관리비를 미리 부과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산제 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관리규약에 정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잡수입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관리규약에 정하거나 예산에 편성해서 잡수입을 쓰거나 이런 어떤 제약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집합 건물은 달라요. 집합 건물은 그냥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면 관리인이 결정해서 그냥 관리비 비용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 3번. 우체국 전자수입 인지 판매 영수증 수취시 개정 과목. 예, 개정 과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 전자수입 인지를 왜 지출하셨는지 그 사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그 수입 인지는 그 인지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인지세법이라고 하는 법이요. 그래서 그 법에서는 수입 인지를 구입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개인 명의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아니면 상가를 구입을 할 때 이때 보면 수입 인지를 갖다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수입 인지를 갖다 붙여야 되는 계약서에 수입 인지를 붙여야 되는 일종의 공문서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 수입 인지 뭐 적게는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뭐 몇십만 원까지 첨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무슨 사유가 있길래 이 전자수입 인지를 구입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댓글을 좀 보다 보니까 이 전자수입 인지를 구입했던 이유가 보험 비용 청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보험과 관련된 어떤 보상 문제 때문에 이 전자수입 인지를 이제 구입을 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에는 일단 보험 보상과 관련해서는 수입 인지를 첨부해야 될 근거는 일단 없는 상황인데 어떤 다른 특정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와 같이 어떤 수입 인지라고 하는 비용이 지출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이제 케이스별로 다 다른 거죠. 지금 어렵게 얘기해서 수입 인지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냥 우편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편료라고. 그래서 이런 수입 인지를 구입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어떤 비용 때문에 이런 수입 인지가 나갔다. 예를 들어서 수선 유지비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 때문에 수입 인지가 발생을 했다. 아니면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어떤 항목들 때문에 전자 수입 인지가 지출되었다라고 하면 도서 인쇄비나 잡비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어떤 집기 비품을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형자산을 취득한다거나 특히 이제 아주 가끔씩 보다 보면 입주 대표회의에서 상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가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가를 취득했을 때 아마 수입 인지를 갖다 첨부를 했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입 인지가 관리비 비목이 아니고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가 됐겠죠.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 비용이니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장기순 공사와 관련해서 전자 수입 인지가 나갔다, 비용이 나갔다라고 하면 장기순 충당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장기순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 수입 인지가 어떠한 목적 때문에 비용이 발생을 했는지 그 목적별로 해서 회계 처리는 다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뿐만이 아니고 집합 건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선 적립금 항목 때문에 전자 수입 인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수선 적립금을 감소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비용 때문에 수입 인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자 수입 인지가 나갔다라고 하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하고 집합 건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집합 건물을 이제 관리단 그리고 단지 관리단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특정 건축물에 오피스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오피스가 이제 다 같이 있대요. 이런 경우에 오피스텔은 뭐 한 3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호텔은 한 개래요. 호텔은 한 개. 그리고 오피스도 한 개래요. 구분 소유자가. 이게 뭐 분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 한 개래요. 자, 이런 경우에 오피스텔은 별도로 관리단을 구성해서 오피스를 관리하고 있대요. 근데 호텔과 오피스는 뭐 한 개씩 있으니까 각자가 알아서 관리하는 거래요.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어떤 단서 조항이 있냐면 오피스텔 건물은 이렇게 관리단이 있어서 다 별도로 관리하는데 이 건물들이 있는 토지는 또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가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토지하고 그 부속 시설은 또 다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로 구성된 단지 관리단이 따로 있대요. 또 복잡한 거죠. 건물 관리를 위해서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따로 있는 경우이고 또 토지와 부속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가 같이 모여서 단지 관리단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일단 그 350 정도 되니까 회계감사 대상이 되잖아요. 오피스텔은. 그런데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로 구성된 이 단지 관리단이 회계감사 대상이 되느냐? 오피스텔은 회계감사 받고 있는데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로 구성된 단지 관리단 역시도 350일이 넘어가니까 이것도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이제 다 회계감사 대상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면 관리비 사용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만 놓고 보면 회계감사 대상이 맞아요. 그런데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가 같이 묶어서 단지 관리단을 구성을 하고 토지와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단지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이제 토지와 부속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연간 관리비가 3억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개념적으로는 다 회계감사 대상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피스만 감사를 하고 단지 관리단은 감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아무튼 구분호실이 150호실 이상이고 또 연간 관리비가 3억 넘어가면 회계감사 대상은 맞아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자, 토지가 있어요. 주황색 건물이 부분이 토지예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냥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토지는 하나가 있어요. 위에 건물이 하나 있는 거죠. 건물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피스텔 건물이에요. 토지 하나에 그냥 건물 하나 있는 거. 이게 일반적인 우리 오피스텔이죠. 일반적인 뭐 지식산업센터고 일반적인 호텔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건물 구분 소유권이 그냥 150개 이상이고 연간 관리비가 3억 이상인 경우에는 회감사 대상입니다. 쉬워요, 이거는. 문제는 이제 2번, 3번이에요. 2번, 3번. 네, 두 번째 볼게요. 토지는 한 개예요. 예, 건물 1과 건물 2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어요. 예, 지번이 한 개예요. 자, 여기에서 건물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아파트 101동, 102동 건물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건물 1과 건물 2가 각각 관리단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1에 대한 관리단이 있고 건물 2에 대한 관리단이 있어서 건물 1에 대한 관리단은 그 건물 1을 관리하고 건물 2에 대한 관리단이 건물 2를 관리해요. 그러면 건물 1과 건물 2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건물 1이 150호실이고 건물 2가 150호실 이상이다. 그러면 둘 다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관리단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관리단이 구성된 게 아니고 건물 1과 건물 2 두 개의 건물을 합산해서 우리는 단지 관리단을 구성하겠다. 대전제 조건은 토지를 반드시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토지를 같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 1과 건물 2를 합산해서 우리는 단지 관리단을 구성하겠다. 같이 관리하는 관리단을 구성하겠다. 라고 해서 관리단을 한 개만 만들고 그 관리단이 건물 1과 건물 2를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건물 1, 건물 2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관리단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1과 2를 합산한 305실이잖아요. 그래서 건물 1과 건물 2를 합산해서 같이 회계감사를 받는 거죠.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보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뭐 동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한 개 동별로 해서 한 개 동으로 해서 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회계감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 1과 건물 2에 대해서 단지 관리단, 같이 관리하는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건물 1의 구분 소유권, 건물 2의 구분 소유권을 합산해서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3번을 말씀드렸네요. 옆에 거 읽어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3번을 말씀드린 거고요. 2번
자,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3번 말씀드린 거예요. 건물 1과 건물 2를 같이 관리하는 단지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네, 두 번째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면 건물 1과 건물 2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 1에 대한 관리단이 있고 건물 2에 대한 관리단이 따로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그래서 건물 1에 대해서 관리단이 건물 1을 관리해요. 건물 2에 대해서 건물 2에 대한 관리단이 관리를 해요. 그러면 건물 1과 건물 2는 각각 회계감사 대상을 판단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물 1이 150개 호실이고 건물 2가 150개 호실이면 건물 1도 회계감사 대상, 건물 2도 회계감사 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거 토지가 한 개 있어요. 대지가 한 개예요. 그 위에 건물 한 개가 올라가 있어요. 이건 간단해요. 건물 1에 대해서만 150호실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150호실 이상이 되면 회계감사 대상인지 판단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건물 1과 건물 2가 있어요. 토지는 한 개인데 건물이 두 개 있어요. 그리고 건물 1과 건물 2에 대한 관리단이 각각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건물 1과 건물 2에 대한 관리단이 각각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각각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건물 1과 건물 2가 있는데 건물 1과 건물 2를 같이 관리하는 단지 관리단이 있어요. 단지 관리단에서 건물 1과 건물 2를 같이 관리해요. 그러면 회계감사 대상 여부는 건물 1과 건물 2의 구분 소유권을 다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회계감사를 한 번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관리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회계감사 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이 네 번째 질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비품을 폐기한 경우 분괴와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도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면 이 질문을 종종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을 읽어볼게요. 저희 아파트는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이 아닌 감가상각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품 폐기할 일이 있는데 감가상각 충당금, 직기비품 이렇게 분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기존의 감가상각 충당금 잔액을 감가상각 충당금, 직기비품 감가상각 누계액과 같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바꿔도 될까요? 세 번째, 그리고 이렇게 바꾸려면 입대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가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 비품을 폐기하려고 해요. 비품을 폐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회계장부에서 그 비품을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비품을 폐기한다는 얘기는 그 비품을 없애겠다는 얘기니까 그 비품을 없애면 회계장부에서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없애는 방법이 회계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차변의 감가상각 충당금, 대변의 직비비품 해서 감가상각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과 직비비품을 서로 상계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처럼 분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기존의 감가상각 충당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직기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과목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 충당금 해서 감가상각 충당금을 없애고 대변에 직기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과목을 만들면 되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바꾸려면 입주자 대표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이게 표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결재를 받는 거하고 승인 또는 의결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결재는 입주 대표 회의가 하는 게 아니고 특정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감사님 또는 회장님 결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결재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는 내부적인 규정에 따르는 거예요. 법이나 회계처리규정 또는 관리규약에 결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결재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받으시는 거고요.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계정 과목을 바꾸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승인 사항은 없어요. 비품을 취득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회계 계정 과목을 바꾸려고 한다. 이거는 승인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정말 걱정된다라고 하면 폐기 처분할 때도 승인을 받으시면 되고 계정 과목 바꾸실 때도 승인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인 받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CCTV 지원 사업 회계 처리 방법이에요. 질문을 읽어볼게요. 이번에 구청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CCTV를 40대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요. 50% 지원 사업이고, 다시 말해서 50%는 구청에서 지원받고 50%는 자체 자금으로, 자체 장기선 충당금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장충 계획에 잡혀 있어서 장충금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차변에 장기선 충당금, 대변으로 예금 이렇게 전표 처리를 했는데 이게 끝 아닌가요? 근데 감가상각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장기선 계획에 따라서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다 보니까 장기선 충당금으로 돈을 집행을 하고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게 이제 직기위품 아니냐,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추정컨대.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